매달 월세가 4천만 원 나오면 엄청 좋겠죠. 주택연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택연금도 매달 월세를 받는 겁니다. 물론 월세가 4천만 원은 아니겠지만 어떤 구조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금의 중요성 일반적이죠.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돈 벌 힘이 없어질 때 그래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어떤 현금 흐름이 유입된다는 게 연금이죠. 연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연금 복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직장인들의 꿈이죠. 연금 복권 하면은 한 달에 세금 떼기 전에 70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을 받고 이거를 20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런 거 당첨되면은 네, 그렇죠. 꼭 되고 싶죠. 20년. 연금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공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있고요. 사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의 종류도 있고, 농지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인들, 이제 농사 짓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농지를 담보로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오늘 할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실 뿐더러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슈리를 다 듣고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현재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신다면 나는 찬성을 할까? 여러분 아무 생각 안 드시죠? 왜냐면 나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슈리를 다 듣고는 나는 찬성할까 반대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택연금이 주택가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주택연금 제도는 감정평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사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하우징 파이낸스라고 해서 HF라고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예요. 근데 주택연금에서 감정평가가 활용되니까 제가 이 제도를 가져왔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저 집 있어요. 이거 담보로 제공할게요. 라고 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모기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기지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모기지? 그거의 반대가 역모기지입니다. 영어인데요. 모기지. 저당이라는 뜻이죠. 담보 이런 뜻인데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출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혹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모기지에서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주나요? 아니면 은행이 나한테 돈을 주나요? 여러분 돈을 빌렸을 때. 모기지는 일반적인 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출. 여러분들이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제가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이 저한테 돈을 주나요? 아니면 제가 은행에 돈을 줘야 되나요? 담보로 맡겼으니까 은행이 저한테 돈을 주나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물론 5억을 받죠. 그쵸? 제가 5억을 대출하니까 그쵸? 맞아요. 제가 5억을 빌리고 저는 매달 은행에 대출 이자를 줘야죠. 담보로 제공하고 물론 그 대출 금액은 빌리고 매달 이자를 줘야죠. 근데 역모기지는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때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역모기지. 반대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역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모기지가 아니라 역모기지예요. 내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소유자한테 매월 돈을 주는 게 역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역모기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부 조건들을 한번 보시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5세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활동이 떨어지는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만약에 부부의 나이가 다르다면은 어린 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을 이제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공시가격은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된다. 용도는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어야 한다. 왜냐? 주택연금이니까요. 주택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봤더니 평균 이용하고 있는 연령은 72세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고령
고령화 시대에 이제 많은 70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평균 받는 돈,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얼마 정도 받냐 봤더니 12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일 안 하고 공사에서 나한테 124만 원 준다 하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의료비도 많이 나가고 밥 먹는 거 비싸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지만 월 지급금 124만 원, 1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 물론 뭐 사치스럽게 생각은 못 하겠죠. 평균 주택 가격,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3억 9,400만 원. 가입자 수는 약 14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 14만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직원 수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월드컵장 채우면은 2개의 월드컵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인구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누적 가입자 수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연금 제도가 2007년 6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207명 처음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매년 한 3만 5천 명 정도씩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가입자 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감정평가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지급액, 아까 평균 연금 지급액이 한 124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조건은 충족을 해야겠죠. 가입자의 연령 충족해야겠고 주택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은 월 받는 금액도 늘어나겠죠. 하지만 내가 5천만 원도 안 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 하면은 받는 금액도 적겠죠. 그럼 이 주택 가격 산정에서 이제 감정평가가 활용이 되는데요. 주택 가격을 보시면 주택 가격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큰 글씨로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다가 한국부동산원 쳐서 이제 시세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를 찾아봤더니 아파트는 나오는데 빌라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KB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KB 시세? 요거는 일부 빌라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신 소유자분께서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그것도 없다면은 공시가격. 근데 공시가격은 다 있죠. 근데 네 번째가 이제 또 감정평가인데요. 만약에 고객이 이런 거 3개 다 있는데도 나는 감정평가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먼저 적용할래 라고 한다는 것은 주택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낮게 받으려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택가격을 누가 낮게 받으려고 하겠어요. 높게 받아가지고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높여서 감정평가 받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12억을 초과하면은 12억으로 그냥 보겠다. 너가 만약에 100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많이 막 몇천만 원씩 연금을 주지는 않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다 받아야겠네요. 왜냐면 감정평가사들은 이런 시세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감정평가를 받으면은 공짜인가요? 아니죠.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죠. 그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을 해줄까요? 아니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까요? 여러분 느낌상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감정평가 받기로 결정했어. 공시가격 다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했을 때 소유자가 부담해야죠. 그럼 여러분 감정평가 수수료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수수료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여러분 중개수수료는 되게 비싸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감정평가 수수료는 물론 금액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개 수수료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인터넷에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라고 치면 이런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치면은 전 지금 3억 9,4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했더니 예상평가액 3억 9,400만 원일 때 기준 수수료는 62만 8천 원 정도 나오고요. 여비라고 해가지고 교통비 4만 원, 공부 발급비라고 해가지고 등기, 대장, 지적도 이런 거 뽑는 거 5천 원, 기타 실비에서 사진비, 조사비, 자료수집비 5만 원 해서 대략 한 76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대략 한 달이나 한 달 좀 못 되는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물론 시세 대비 엄청나게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수수료를 조금 지급을 하더라도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을지 안 받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관련해서 크게 논점이 없어서 다양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했는데 가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소유자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은 얼마 못 받았는데 주택은 이미 담보로 제공을 한 상태잖아요. 그럴 때에는 남는 부분, 만약에 주택이 5억짜리인데 내가 1년 동안 2천만 원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억 8천에 대해서는 못 받았죠. 이 금액은 소유자한테 돌려줍니다. 좋죠? 그럼 만약에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집값 5억인데 감정평가 5억으로 받아놨어요. 근데 죽기 전에 보니까 7억이나 받았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오래 사셔가지고. 그럴 때에는 추가적으로 2억 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뭐 정산이 없다. 더 많이 받는 건 괜찮다. 하지만 더 빨리 돌아가시면 나머지 금액은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주택연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복합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제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랑 KB 시세 이렇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요건 신도림에 있는 제가 주상복합 한 동짜리 한번 이제 찾아왔는데 부동산원 시세 보시면은 면적별로 이렇게 뭐 6억 8천 하한 평균가 상한 평균가 7억 2천 해가지고 중간값인 7억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가진 주택의 시세를 검색해 볼 수 있고요. 부동산원 시세는 빌라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B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 시세에서 이렇게 보시면 빌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빌라도 뜨거든요. KB 국민은행 시세에서는 보니까 2억 6,300만 원에서 2억 7,100만 원짜리다. 요 신도림 근처에 있는 빌라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라나 아파트는 KB 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다가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세를 확인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에 포함돼서 없어지거나 철거되면 어떻게 되나? 참고로 가입 당시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가입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제 아파트라면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플러스 감정평가 받고 싶으면 평가받아라.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받는 게 무조건 거의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론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수도권과 지방,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이 서울일 수도 있고 경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주도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 살고 계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3개 적어왔는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수도권, 그냥 서울이라고 하고요. 지방, 대전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예시로서.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대전에 살고 있는 거랑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부모님이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 대전에 살고 있거나 어디가 더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연금이 필요할까요? 네, 서울이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대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에 조금 일자리가 많고 대전에 일자리가 조금 서울보다는 없는 편이니까 오히려 대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해봤을 때 현금 흐름이 어디가 더 필요한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 자격이 아까 공시가격 12억이 넘으면은 12억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입 자격 제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서울일까요? 대전일까요? 주택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싸죠? 이것도 서울이죠. 아무래도 서울에 공시가격 12억 초과하는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더 비싸죠. 마지막으로 자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곳, 서울일까요? 대전일까요? 자산 가격 상승이 높은 곳, 서울이겠죠. 지금 이제 과거 몇 년만을 보더라도 서울의 자산 가격 상승이 높을 것이다. 평가사님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산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가격이 계속 올라. 막 1년에 3억씩 오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안 가입하는 게 좋아요? 평가는 처음에 가입할 때 한 번만 받잖아요. 맞아요.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고려할 사항이 많은 거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지 불황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연금 받아서 좋아, 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동산을 이제 제가 55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주택연금을 받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고려할 요소들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속 문제. 자식들은 상속을 받고 싶어 하죠. 그쵸? 상속을 받고 내가 어떤 부모님의 주택을 받고 싶어 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부동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겨놨다라고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죠. 또 자산보존 심리라고 해가지고 자산을 보존받고 싶어 하는 거죠. 어디에 이제 연금으로 담보를 잡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고요. 좀 정서적인 얘기긴 하죠. 두 번째, 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주택연금 가입 비중은 올라가겠죠. 왜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일하는 그런 체력은 떨어지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주택연금 가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하셨을 거고요. 또 주택가격 상승률, 이거는 확연히 이해가 되시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주택연금 가입 비중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요. 마지막, 공시가격 현실화와 그럼 주택연금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공시가격 현실화 저번에 있었던 강의 들으셨나요? 이슈리?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쵸,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다는 것은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내가 조금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공시가격이 12억이야.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15억으로 올랐어. 그러면 맞아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주택연금 받는 돈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와도 주택연금이 아예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생각해 보면서 내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여러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한번 논거를 2개씩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나는 찬성할 것이다. 근거가 어떤 게 있죠? 부모님의 노후 위해서죠. 노후 자금, 의료비, 매달 의료비 들어갈 텐데 부모님 그걸로 이제 의료비 해결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만약에 부모님이 진짜 저기 산골짜기에 팔리지도 않는, 진짜 1억에 내놔도 안 팔릴 집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자산의 유동화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물론 그 집에서 살 수도 있죠. 실거주도 유지하면서. 이런 찬성의 근거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의 근거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한다면 근거 어떤 게 있죠? 주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한다. 집 오를 건데 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상속 자산의 감소가 우려된다. 나 상속으로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받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지원하거나, 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집을 꼭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월세로 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물론 이 제도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변경됐을 때 내 주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봐가지고 입장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방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방이 많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자산 유동화 측면입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들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의 가입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여러분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차이가 있고,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도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논점들이 이제 이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부동산 시장과 주택연금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내 부모님이 가입한다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부모님에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혹시나 또 관심 있는 주제 생기면은 이 유튜브 올라가고 아니면 전 유튜브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주제 선정할 때 참고해 드리도록 할게요.